2025년을 향한 한국 경제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 도시는 여전히 밝고 주식시장의 숫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이 버티는 듯 보이지만 유동성의 숨통은 점점 조여온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초입임을 암시한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늘 신호를 남긴다. CDS 프리미엄의 미묘한 움직임, 가계와 기업 부채의 누적 속도, 그리고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 심리까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많은 이들은 설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고 수많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의 문턱은 과거의 위기와 닮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은 복잡해졌고 한국 경제는 더 깊이 세계와 연결되었다. 작은 파동 하나가 가계의 월급,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미래 선택까지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는 시대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다가오는 대전환의 구조를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추적하기 위한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일상의 가장 평범한 장면에서 먼저 드러난다. 대출 창구에서 금리 조건을 다시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이자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통계로 보면 더 분명하다. 기준금리는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시중금리는 가계의 상환 능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환율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원씩 방향을 바꾼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경고음을 낸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은 완만하게만 조정되고 있다. 이는 수요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말라붙은 상태에서 매도조차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도 이런 현상은 반복되었다. 자산 가격이 버티는 동안 부채 부담은 누적되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한 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시장의 또 다른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대중에게는 낯선 숫자지만 이는 국가와 기업의 신용 위험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시장은 이미 위기 가능성을 가격에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환율, 부동산, 신용 위험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는 압력이 계속 축적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이 압력이 어떤 방식으로 폭발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다시 한번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경제 충격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금리에서 시작해 유동성을 조이고 그 다음 환율과 자산 가격을 흔들며 마지막에 실물 경제를 관통한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투자가 줄어들면 고용이 위축되고 가계의 소득 전망은 빠르게 어두워진다. 이 과정은 통계보다 항상 개인의 체감에서 먼저 나타난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은 이미 충격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환율은 이 메커니즘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원화가 약세로 기울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이는 곧바로 생활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커진다. 이때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충격은 완화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작은 환율 변동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압박을 가한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은 이 충격의 완충 장치이자 증폭기다. 자산 가격이 유지될 때는 위기가 가려지지만 하락이 시작되면 담보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며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진다. 이는 다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연결고리는 동일했다. 단지 속도와 규모가 달랐을 뿐이다. 결국 경제 충격의 본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다. 금리, 환율, 유동성, 자산 가격이 하나의 사슬로 엮여 있고 그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충격은 개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예측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는 결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통화 가치 하락을 방치한 대가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갇혔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지만 이는 오히려 실물 경제를 붕괴시키며 중산층을 빠르게 빈곤층으로 끌어내렸다. 그리스는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해 부채를 쌓았고 결국 국가 신용이 붕괴되며 긴축이라는 혹독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연금과 임금이 동시에 삭감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가혹하게 무너졌다. 터키의 사례는 통화 정책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정치적 압력 속에서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자 환율은 폭주했고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가게는 순식간에 파산 위험에 노출되었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이다.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며 위기를 미루려 했지만 그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화폐 기능의 붕괴였다. 돈은 존재했지만 경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 발생했다는 점이다. 금리와 환율, 재정과 통화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부담은 가장 먼저 개인에게 전가된다. 한국 경제는 이 국가들과 다르지만 동시에 글로벌 자본 흐름 속에서 같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다른 나라의 실패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이제 질문은 한국 경제가 이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이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구조와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진 경제다. 이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변화는 곧바로 환율과 자본 흐름에 반영되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 여파는 주식과 채권 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다. 높은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축적된 부채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빠르게 부담으로 변한다. 이자가 소득을 잠식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에서는 완만한 둔화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생활 수준의 후퇴로 체감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부담은 조용히 가게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은 외화 조달과 해지 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환율 변동과 금융 비용 상승에 훨씬 취약하다. 투자 계획은 연기되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축소로 직결된다. 한 세대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경제 문제는 사회 문제로 확장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성장률 하락이 아니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 재정이 동시에 압박받는 복합 위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한국 경제의 다음 국면은 지금 이 압력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정책의 선택 하나가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도 반대로 앞당길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환율이 급변하고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딜레마는 과거 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되었다. 재정 정책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이지만 국가 부채와 재정 신뢰도는 훼손될 수 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반대로 긴축을 선택하면 재정 건전성은 지킬 수 있지만 실물 경제의 고통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정부의 말 한마디, 정책 방향 제시는 시장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유지될 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같은 정책도 충격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의 미시적 대응도 중요하다. 유동성 공급 창구,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부동산 금융 규제의 미세 조정은 위기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도구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언제나 사후적이라는 점이다. 시장이 이미 긴장한 뒤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시간 벌기다.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 정책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위기의 다음 단계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경제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삶에서 완성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지표는 뉴스 속 숫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월급 명세서와 생활비, 그리고 미래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과도한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는 언제나 사이클로 움직였고 위기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왔다. 부채 관리가 핵심이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면 상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레버리지는 평상시에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뀐다.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유동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소득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다. 글로벌 사례가 보여주듯 중산층이 빠르게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소득 구조가 경직되어 있을 때다. 개인의 역량 투자, 기술과 지식의 축적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이 모든 전략의 전제는 시간이다.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든다. 경제의 방향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이것이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정확한 금리 수준이나 환율의 고점을 잊어버리지만 그 시기에 내렸던 선택과 놓쳤던 기회는 오래도록 삶의 흔적으로 남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 세대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소비와 투자,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사고방식은 바뀐다. 2025년에 한국 경제가 마주한 대전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다. 급격한 붕괴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의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면에서는 위기가 끝났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이 개인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 경제는 냉정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기업의 결정,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맞물리며 다음 국면을 만든다. 시청자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력이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전환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이다. 대전환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남은 것은 이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할 것인가다. 경제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답을 찾을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